정의연의 후원금 논란 속에 나눔의 집 할머니 한 분이 오늘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명만 남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연 사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다음 달 국회 회기가 개시되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그 전에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인이 재판이 시작되면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 2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보내면 무조건 걸려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엄습해 오거든요.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아닌 20대 성인 환자 사례도 보고돼 우려가 큽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 은평에서도 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초등학교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13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연결합니다.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의 향후 개편 상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혹한 전쟁 범죄 피해자로 숨죽여 살아오다 어렵게 목소리를 냈던 피해자 240명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위안부 할머니는 17분으로 줄었습니다. 혹시라도 떠나는 순간까지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사태를 보시진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떠나신 할머니가 누구인지 또 자세한 장례 절차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후 2015년부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지냈던 A 할머니. 구순을 넘겨 쇠약해져 있던 할머니는 오늘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냥 특히 다른 병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나눔의 집 측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빈소와 장례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경남 창원과 대구에 머물던 위안부 할머니 별세에 이어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할머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재작년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을 때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별세 소식을 접한 이용수 할머니도 또 한 명의 생존자가 떠난 사실에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정의연 회계장부와 자료를 분석할 전문수사관도 별도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소환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정의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정의연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장부와 금융계좌 분석을 위해 자금 추적 전문수사관을 서울 서부지검에 파견했습니다. 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서부지검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후원금을 받은 윤 당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은 오늘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여당에선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사선의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인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8회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입주 예정인 국회의원회관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이 상식선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벌금이 나오는 감옥에 가야 될런지 그런 거 뭐 법적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강 의원은 지난 14일 윤미향 논란이 역사 왜곡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민주당 의원 16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윤 당선인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당원은 이용수 할머니를 2번 죽이는 가해자 노릇을 그만하라고 썼습니다. 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라디오 출연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곽대윤 의원 사무실로 입주 예정인 회관 530호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혹시 관련자분들이나 윤미향 당선인 여기 혹시 오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요, 오신 적은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까운 일부 의원들과만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늦게인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걸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으로 밥을 살 수는 없다고 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의연의 30년 운동이 할머니들의 80년 고통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며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여성단체를 비판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의 배고픈데 밥도 안 사줬다는 언급은 잘못된 요구라고 했습니다. 기부금 사적 유용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서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기부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연아 의원은 안성 쉼터에서의 지출은 사적인 지출이 아니었느냐며 되받아쳤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밥을 사주는 건 모금한 돈으로 안 되고 자신들이 안성 쉼터에서 먹고 쓴 돈은 그럼 된다는 말입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의 문장이 이 할머니가 직접 쓴 문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이른바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할머니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이 할머니의 수양딸인 광모 씨는 어머니가 꼭 하고 싶으신 말을 동의하에 대신 정리한 것이라 반박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쾌하다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활동가들의 30년 노력이 할머니들의 80년 고통보다 무거울 것 같진 않다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묻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 21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임원진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 2008년 별산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 할머니가 유언장을 통해서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측의 활동을 비판했던 사실은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 심미자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에는 더 심한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표현은 방송으로 전해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할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신미자 할머니가 남긴 노트 2권 분량의 일기장입니다. 1993년 1월 7일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에서 윤미당 당시 정대협 간사가 자신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사례금격인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가로챘다고 쓰여 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엔 정부가 지급한 발열조끼를 정대협에 맞선 무궁화회 소속 할머니 21명에겐 나눠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할머니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정대협을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첫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임에도 당시 일본 대사관 앞 집회에 대해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대협이 2016년 서울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에 새긴 피해자 명단에선 심할머니 이름이 빠져 있었지만 최근 누군가 종이 메모장에 할머니 이름을 써서 붙여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당선인과 정대협 후신인 정의기영연대 측은 심할머니의 일기장 내용에 대해 따로 해명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 먼저 이용수 할머니 발언 들어보시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 사람을 겁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자, 윤슬기 기자. 네.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싫었는데 정 의원이 미국에 들으라고 계속 이 표현을 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정 의원을 향한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정 의원은 성노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가장 잘 표현해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개념이라며 피해자 매도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어 신문 등에 기재된 표현도 예시로 들었는데요. 집회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 정의기억연대에서 주최하고 예, 이 집회에서도 분명히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 본격 등장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후 2012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고 2014년 유엔도 일본 정부에 강제 성노예 표현을 공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이 힐러리 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정서상으로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작 국내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적절히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할머니들에게 너무 모욕적이라 정부 문서도 해외로 나갈 때는 성노예, 국내 번역 때는 위안부라고 정리했었다고 19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섰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최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싫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정은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군의 만행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성노예라는 측면이 있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거는 사실 일본이죠.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성노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아베 총리도 성노예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념을 해야 할 점은 이 정 의원이 무엇보다 강조해온 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였다는 거죠. 들어보실까요?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해결이 어떤 것인지. 미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정식 명칭은 소아청소년 타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 등교를 앞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환자 2명은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시 조사 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입니다. 10대 미만이 1명, 10대가 1명입니다.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계속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병 시기 자체가 만약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 리얼타임 RT-PCR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는 있고 10대 미만 환자의 증상은 신고 대상 사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2개 이상의 장기에 염증이 나타났는데도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찾지 못한 경우 인정됩니다.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감염의 결과인지 아니면 후속적인 증상인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거든요.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내면 무조건 걸려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엄습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학습을 써서 아이를 최대한 안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방역당국은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 고열 등 관련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어린이 괴질은 유럽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걸려 있거나 아니면 걸렸다가 회복됐거나 이 둘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기관 염증에 걸렸다가 회복한 어린이에게 의료진이 박수를 보냅니다. 4 days of fever and red eyes and some stomach pain and we came to the ER. 다기관 염증은 피부가 벌겋게 변하고 눈이 충혈되고 열이 심하게 나고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합니다. It kind of felt like I couldn't really do anything because I was in a lot of pain. 지난달 말 영국 런던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후 미국 25개 주에서도 환자가 나오는 등 13개 나라에서 최소 450건 이상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의료계는 5살 미만 아이의 혈관에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와사키 병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다기관 염증 환자의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나머지 40%도 항체의 양성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져 코로나19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enfant présentait des signes pouvant ressembler à une maladie de Kawasaki. Sa sérologie pratiquée au sein du service de réanimation pédiatrique indiquait qu'il avait été en contact avec le coronavirus. WHO는 각국 정부가 이 병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아닌 20대 성인 환자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데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생 1명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 각급 학교 260여 곳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 환영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학교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던 초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습니다. 밀접 접촉한 다른 학생 등 10여 명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1, 2학년 등교는 잠정 연기됐고 확진 학생의 동생들이 다니는 학교 병설 유치원과 인근의 어린이집도 2주간 폐쇄됐습니다. 진짜 나은데 유치원까지 쭉 피해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을부터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서울 도봉중학교는 재학생 30여 명이 방문한 상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내일 등교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13곳도 등교를 미루면서 서울에서만 최소 15곳이 학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석천초등학교에선 교사 1명이 의정부 확진 목사를 접촉한 뒤 감염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부천은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의 등교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경상북도도 못지않게 사정이 심각합니다. 구미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는데 학습지 강사에 이어서 유치원 교사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82곳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교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의 유치원 보조교사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구미의 한 교회를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 아니고 자기 엄마가 교인인데 거기를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고3 학생과 형이 다니던 곳인데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인근 시장 상인까지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40대 학습지 강사는 확진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교회 목사 1명이 학생, 교직원 등 3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계약을 다음 달 초로 미뤘습니다. 원래는 내일 해야 되는데 1, 2학년 등교를 5월 27일 수요일 원래 하게 돼 있는데 6월 1일 월요일로 한다. 등교 일정이 조정된 학교는 상주 화룡초를 포함해 구미 지역 유치원 101곳과 초등학교 52곳, 중학교 28곳 등 모두 182곳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 전파가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인천 학원, 코인 노래방, 부천 돌잔치 뷔페를 거쳐서 서울 일반 식당까지 번지면서 오늘까지 12명이 줄줄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이 학원 강사가 처음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동시에 갖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만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다 감염된 50대 여성 A씨의 딸도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 관련 7차 감염입니다. 여기서 11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환자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발생함으로써 연결고리가 7차까지 이어진 것으로. A씨와 접촉한 60대 여성 확진자는 부천 돌잔치 하객으로 다녀온 광진구의 50대 여성 확진자가 일하던 식당을 방문했다 감염됐습니다. 이 종업원은 인천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가 사진사로 일했던 부천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부천 돌잔치를 다녀온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11명에 이릅니다. 업체 측은 직원 확진자가 늘어나자 어제 오후부터 이곳 물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하루 근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시작은 아직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2번씩 해서 170번 이상 방역을 했거든요. 방역당국은 오늘 부천 종합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물류센터 전 직원을 긴급 검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2차례나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2번이나 무단 이탈해서 술을 마신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의료진과 환자 등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27살 김모 씨는 지난달 2일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무단 이탈해 술집과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곧바로 양주의 한 임시 보호시설로 옮겼지만 이틀 뒤 김 씨는 또 야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지난달 18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2차례나 무단 이탈을 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 관련법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기존의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종을 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337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184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서 13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자,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자, 이 부회장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8시쯤 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시작된 검찰 조사는 13시간째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양이 많아 밤 9시 이후인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겁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국정농단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3년 전과 달리 이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형사 공부준칙에 따른 건데 조국 전 장관 가족 소환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청사 1층 현관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소환되면서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이제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의 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안으로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고위직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검찰은 1년 반 동안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개입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내냐는 것이고, 이 변수는 딱 20일 전 이 부회장이 발표한 4세 경영 포기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삼성 계열사 간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으로 진행됐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일부러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3%를 가지고 있는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또 이 부회장이 부실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 부회장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4세 경영 포기 선언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생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이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복용 환자의 불안은 큽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당뇨 치료제 가드메트정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 메트포르민이 주 성분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당뇨약 288개에 이 성분이 쓰입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가고 복합제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가드메트정 등 31개 당뇨약에서는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되자 식약처가 국내 당뇨약을 조사한 건데 해당 약품들의 제조와 판매는 중지시켰습니다. 다만 이들 약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10만 명 가운데 0.21명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복용할 수 있는 까지 복용하시고 그다음에는 대체 처방 받으라. 하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복용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일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그런 것까지 있다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 약에 발암 물질 만약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독을 계속 먹은 거잖아.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식약처는 앞서 고혈압 치료제와 위장약도 해외에서 NDMA가 검출돼 논란이 일자 뒷북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관련 식품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해부터 SNS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분말 식품, 이 새싹보리를 분석해 보니까 20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대장균과 쇳가루 등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으로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싹보리. 각종 방송과 SNS에서 앞다퉈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새싹보리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새싹보리를 검색해보면 6만 7천여 개 관련 상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색을 떼보니까 이건 자색들이 무정하더라고요. 이거 그것도 자색 시킨 게 아니에요. 테스트 검출 안 해봤으면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소비자원이 포털 검색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식품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9살 아이가 자동차에 받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도 공개됐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던 흰색 자동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전거에 탔던 아이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9살 A군 가족은 자신의 딸을 때렸다며 놀이터에서 A군을 야단친 40대 여성 운전자가 자동차로 또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망정이지 왼쪽으로 넘어갔으면 진짜 저는 애가 죽었을 것 같다는.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달아나는 아이 2명을 뒤쫓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라 했는데 안 쏘고 가니까 애들 잡으러 가는 중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등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연초생을 선호해서 출산은 1분기에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올해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사상 최초로 올 1분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한 해 인구 감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유아용품점.
저출산 현상에 손님이 계속 줄어듭니다. 재고는 쌓여가는데 매출은 매년 20-30%씩 감소합니다. 아기도 안 낳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요. 여기 이렇게 아기 용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던 것들이 안 나가는 거죠. 올해 3월까지 출생 등록은 73,713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 등록은 81,293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7,580명 더 많았습니다. 산모들이 출산을 선호하는 시기인 1분기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해엔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에 겨우 턱걸이했지만 올해는 20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할 전망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든가 고용이 불안정하다든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취업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시 재정 편성을 강조했고 여권에서는 연일 재정 확대, 즉 나라 빚을 늘리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죠. 만약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45%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말이죠.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총동원 강조에 발맞춰 당정은 21대 개원 직후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은 23조 9천억 규모였던 1, 2차 추경안 합계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동력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30조에서 4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은 그러면서도 증세 논의 필요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2차 추경 기준 41.4%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더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45%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재정을 확장하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고 부채 부담도 낮추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다른 당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상대 후보 찍어 누르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내 당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지난 21일엔 홍영표, 24일엔 송영길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당대표 출마 의지를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우원식 의원과도 이번 주 만날 예정입니다. 당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추대 방식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 위원장 측은 부인했습니다. 늦지 않게 저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길지 않는 것이 좋죠. 홍영표, 우원식 의원도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송영길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당권 후보 회동이 상대 후보 찍어 누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위원장 측은 누구와도 경선을 치를 용의가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면 약점으로 꼽히는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에 실패한다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여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첫 번째 당 혁신 과제로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 법인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해체 의견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연구원 관계자와의 내부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해결 방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김종인 내정자 측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구체적인 개조 방향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민정당 시절 여의도 연구원의 전신인 사회개발연구소장을 맡아 당시엔 생소했던 여론조사 기반의 정책 대응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개편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과 같은 별도 법인 모델로 적용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탱크는 선거 판세 분석이 아닌 판세를 바꿀 아젠다를 개발하고 공천 과정에선 인재 영입 풀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객관성과 그 심도 깊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 여대 야소 구도에서 정책 개발은 물론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론 논란에 휩싸여 16개월 전 청와대를 떠났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급을 높여서 의전 비서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청와대 행사 기획에 관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복귀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중음악이 흘러나와 화제가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부터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남북 정상회담 환영 공연까지 화제를 모았던 청와대 행사는 어김없이 탁현민 전 행정관 손을 거쳤습니다. 탁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 이후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탁 전 행정관이 지난 2018년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을 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를 그만둔 뒤에도 자문위원으로 청와대 행사 기획에 관여해왔습니다. 탁 전 행정관의 청와대 복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엔 한정우 춘추관장이, 춘추관장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비서관 인사에선 문 대통령 최측근의 전진 배치가 예상됩니다. 집권 후반기 성과와 함께 세대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코로나가 겨울이 다가오는 남미 등 남반구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의 황당한 행보에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속 지도자가 보인 헛발질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 중이라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But it seems to be very safe. 국민들에게도 복용을 권유했었죠. Planned, it's not going to kill anybody. Hydroxychloroquine. Try it. What do you have to lose?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임상시험에서 클로로퀸을 제외했습니다. 심장질환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지난 주말엔 마스크도 없이 골프를 즐기며 취재진을 향해 손까지 흔들어 보이는 여유를 보였다가 비난을 자초했죠.
최근 감염이 확산되며 미국에 이어 확진자 수로 세계 2위가 된 브라질에서도 대통령의 황당한 행보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자들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활보했죠. 지난달에는 무책임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지난 주말 시내에 나와 핫도그와 콜라를 즐기다 야유를 받았고 이달 초에는 제트스키와 바비큐 파티를 즐기기도 해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수만 명이 모이는 2차 대전 승전기념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보드카를 매일 마시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Водкой надо не только руки мыть, но, наверное, в день 40-50 грамм в пересчете на чистый спирт. 니카라과에선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 넘게 종적을 감췄다가 등장해 혼자만 피신했다는 비아냥을 들었죠. No hay barrera alguna que pueda bloquearlos. No hay muro alguno que pueda bloquearlos.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지도자들. 이들이 뽑은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익히 알고 들어왔지만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코로나가 이 기술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로봇이 체온을 재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을 감쪽같이 골라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선 로봇이 들어오는 사람의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도 줍니다. 사람들이 2m 간격 이내로 모여 있으면 떨어지라는 말도 건네고 몸통에 달린 자외선 살균기로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ATM기를 소독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 방역 로봇을 마주치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얼굴 인식 기능으로 구별해내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자율주행 카트가 일정 부분 사람 대신 일합니다. 작업자의 이동 거리도 대면 접촉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등 코로나19에 맞서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겁니다.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번에 소위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상품을 만드는데 치중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빠른 성장만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김남일, 설기현, 정정용, 이름값 높은 이 세 감독의 공통점은 올해 K리그 무대에 나란히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건데요. 우선 출발이 좋습니다. 끝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박상준 기자입니다. 현역 시절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와 카리스마로 무장했던 김남일. 폭발적인 스피드에 피지컬이 돋보였던 설기현.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까지 K리그 사령탑에 처음 도전한 새 감독의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먼저 첫 승을 거둔 건 1부 리그 성남의 김남일 감독입니다. 지난 광주와의 개막전, 데뷔전을 2대0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선임 당시만 해도 전술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남을 신구조화에 공수 밸런스까지 갖춘 팀으로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90분 동안 그냥 공격만 하고 싶죠. 작년보다도 득점력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시작을 2부 리그에서 맞은 경남은 설기현 감독 체제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데뷔 첫 승이었던 지난 안양과의 3라운드. 화끈한 공격 축구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비중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정용 감독도 만년 꼴찌였던 서울 이랜드를 맡아 젊은 선수 중심의 끈끈한 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감독들의 부패 반란, K리그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 군이 구성지게 부른 보릿고개에 많은 분들이 가슴 저려했습니다. 13살 동원 군에게 모진 배고픔의 한을 알려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참꽃, 진달래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곤 했습니다. 진달래꽃은 먹는 꽃, 먹을수록 배고픈 꽃. 한 입 두 입 따먹은 진달래에 취해 숙바구니 옆에 낀 채 잠들던 순이. 소녀는 개울물로 배를 채우며 20리길을 걸어서 학교 다니기가 더는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랬죠. 학교 갔다 오면 하얀 쌀밥을 차려주마. 소년이 고봉밥만 떠올리며 집에 오니 부엌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도 쌀을 구하지 못한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빈민운동가의 어릴 적 사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에 끌려간 때는 일제 수탈이 극에 달해 너나 없이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가 처면을 감싸가지고 수야 너 온나 해가지고 부엌에 정제에 가서 먹이고 했습니다. 그 14살 딸이 군합발에 차이고 전기 고문을 당하며 처참한 일을 겪을 때 부른 이름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지금도 머리에서 귀에서 들린다며 울먹였습니다. 위안부 운동 30년이 지나도록 뭐가 해결됐느냐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할머니는 달변은 아니지만 또렷한 기억으로 못다했던 얘기를 토해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다는 속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위안부 운동과 두 나라 학생 교류 제안은 묵직한 공감과 울림도 던졌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두고 윤미향 당선인 쪽에서는 기억이 왜곡됐다며 정신이 흐린 노인으로 몰아세운 바 있죠. 후손에게 목돈을 물려주려고 태도를 바꿨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과 민주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할머니의 절규가 아직도 친일 모략극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눈길이 쏠리는데도 윤 당선인은 벌써 여러 날 분명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설마 정식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서 불체포 특권의 장막 뒤로 숨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젠 30년 위안부 활동에 모든 것을 걸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5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절규였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나지만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이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부 지역은 오늘 내린 비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해소되겠지만요. 그 전까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3도, 청주와 대전 14도, 대구는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3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약간 덥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때부터는 27도 이상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